안녕하세요.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은 20대에 있었던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중간중간 끔찍한 일과 인과응보를 넘어선 초대형 반전까지 다 적어볼 테니 꼭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성장하고 19살에 원장님이 소개해준 공장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환경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했어요. 공기도 탁하고 한겨울에도 기계 가동 때문에 엄청 더웠답니다. 창문도 없는 곳이니 일을 끝나고 코를 풀면 시커먼 먼지가 덩어리로 튀어나왔어요. 기숙사가 있어 집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긴 했는데 공장만큼이나 기숙사도 지저분하고 낡고 허름했답니다.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어쨌든 제 인생은 거기서 시작됐으니 다른 곳에 갈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졸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니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테고 어디를 가나 힘이 들 테니 저에게 기회를 준 공장에서 오랫동안 몸담기로 했답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교대로 12시간씩 일했어요. 2주의 텀을 두고 주야 교대하면서 낮과 밤을 자주 바꿔가며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일하고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물론 공장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일이 가끔 있긴 했지만 여행을 가거나 놀아본 적이 거의 없었네요. 3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더니 살은 자동으로 쭉쭉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죠. 보육원에 있을 때 뚱땡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생활하고 나서는 저체중이 됐답니다. 공장은 잘 돌아갔고 일감도 많아서 매일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다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을 넘기는 일이 생겨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잘려나갈까봐 걱정됐죠. 그런데 새로운 사장님은 이전 사장님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착한 분이셨어요. 직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사장입니다. 제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입니다. 모두 다치지 않게 일하시도록 매주 1시간씩은 안전교육을 실시할게요. 그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포함할 겁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안전하게, 조심히, 그리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처음엔 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모든 공장을 돌아다니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보이면 바로바로 개선해 주셨고 공장의 환경까지 하나씩 바꿨습니다. 환풍기 시설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그전엔 없던 직원 휴게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사장님이 바뀌어서 정말 잘 됐다며 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고 오랫동안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에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도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했어요. 직원들이 제품 불량을 내거나 기계 결함이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아내서 수정하는 역할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사장님 아들이 유독 제 옆에만 꼭 붙어서 말을 아주 많이 걸었어요. 수정씨,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몸은 힘들죠. 근데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하셨구나. 그럼 수정씨,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남자친구요? 그게 뭐예요? 저는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여기 공장으로 와서 일했거든요. 남자친구니 뭐니 만들 시간도 마음도 없습니다. 수정씨가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살았네요. 그러지 말고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 봐요.
혼자 취미를 정하기 어려우면 나랑 같이 해도 되고요. 지금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공장 사람들은 다 알걸요? 제가 수정 씨한테 관심 많다는 걸. 그러니까 이따 일 끝나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공기 쐬러 호수 공원도 가요. 저를 진짜로 좋아하세요? 왜요? 왜긴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좋으니까 좋은 거지. 사장님 아들인 관리자 현성 씨가 자주 이렇게 들이대서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 데이트를 하게 됐답니다. 제 생애 남자와 첫 데이트였죠. 수정 씨, 이마에 상처는 어쩌다 생긴 거예요? 꽤 여러 반을 꿰매신 것 같은데. 아, 이거요? 아기 때 다친 거라 기억이 안 나요. 이 상처가 컴플렉스여서 맨날 앞머리를 내리고 다닌다니까요. 아니에요. 내 눈엔 그 흉터도 예뻐 보이니까 억지로 머리 내리지 마세요. 그는 제 흉터까지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살면서 이런 관심과 말을 듣게 되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보니 현성 씨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공장에 마주치기만 하면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시선이 자동으로 현성 씨를 향했습니다. 전 이게 사랑에 빠진 건지 확실하게 몰랐는데 동료들이 하나같이 사랑에 빠진 게 확실하다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성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예쁜 추억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공장에서 일만 하고 지냈던 제가, 휴일에는 잠만 자던 제가 기숙사에서 쉬는 시간을 줄이고 현성 씨와 수많은 데이트를 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몇 달 뒤에는 다들 제 얼굴을 보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했고 건강해지고 밝아졌다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매일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하던 시커먼 눈가에 햇살이 서려 있듯이 하얗고 밝게 빛나기까지 했죠. 사장님도 저를 예뻐하셔서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셨고 저희 두 사람이 진짜로 결혼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연인은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사장님도 허락해 주셔서 곧 준비를 할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겼어요. 공장에 남아있는 일감을 모두 끝냈는데 다음 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공장 밖으로 나가 거래처와 다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신식 공장의 사람들이 모두 일을 가로채 가서 곤란하게 됐어요. 직원들은 일이 없어서 거의 공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사장님이 직원들을 한 명씩 사무실로 부르더니 권고사직을 진행하더군요. 저와 3명의 여직원 빼고 모든 직원들을 잘라버린 겁니다. 공장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대폭 직원들을 줄여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일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풀리지 않자 사장님의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일할 게 없으면 멍 때리고 있는 거냐? 네? 사장님, 그게... 죄송합니다. 네가 내 며느리라도 된 거라 생각한 거냐? 그래서 구석에서 편하게 놀고 자빠진 거야? 죄송합니다. 청소라도 할게요. 에휴, 답답하다. 어떻게 된 게 공장에서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야, 청소 다 해놓고 다들 모이라 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4명의 여직원이 모이자 저희에게 가족의 사촌, 팔촌까지 해서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군요. 다들 친척이나 지인 중에 공장 크게 하는 사람 없어? 지금 일감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 한시가 급해. 사장님, 저희 넷 모두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친척이나 지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에이, 내가 니들한테 뭘 기대하겠냐? 잠시라도 희망을 보면 내가 등신이지. 그래, 잘났다 이 고환년들아. 가서 기계 정비나 해. 일 들어오면 바로 가동할 수 있게 기름칠 해놓고 싹싹 닦아놔.
사장님은 아침 조회 시간마다 이렇게 막말과 무시를 실컷 하셨고 제 남자친구 현성 씨도 거의 흡사하게 변했답니다. 현성 씨, 오늘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우리 데이트한 지 2주일도 더 지났어. 이 미친 또라이야. 지금이 한가하게 데이트할 때야? 넌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하냐? 분위기 파악 좀 해. 배운 거 없는 무식한 고학년이라서 그런지 눈치가 더럽게 없네. 이씨. 뭐야?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자기한테 무슨 존재야? 무슨 존재? 하, 짜증나. 내가 놀아주니까 네 남편이라도 된 것 같냐? 넌 그냥 내 왕성한 혈기를 푸는 계집년일 뿐이거든. 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현성씨 이런 사람이었어?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뭔데? 그거 다 가짜였니? 에휴, 순진하긴. 내가 너 하나만 사귀었을 거라 생각하냐? 야, 꿈깨. 잠자리 급할 때마다 널 불러서 데리고 논 거야. 내 얼굴을 봐라. 이 정도면 여러 여자 후리고 다닐 관상 아니냐? 순진한 년이어서 마누라를 앉혀두고 실컷 바람이나 피우면서 살려고 했는데 공장 꼴도 이렇고 너도 질려버렸으니까 그냥 쪽 내야겠다. 나쁜 놈. 너 나중에 크게 벌 받을 거야. 이 고학년 따위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이씨. 야, 가서 일이나 해. 할 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란 말이야. 현성 씨는 공장이 위태롭게 되자 저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본색을 드러내며 제가 애인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노는 존재라는 걸 밝히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오만정이 떨어져서 그 순간 바로 현성 씨와의 관계가 정리됐죠. 공장 분위기와 사장 부자가 저희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질려버려서 다른 곳으로 일터를 옮길 계획을 세웠어요. 휴일에 몰래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돌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저희 4명의 직원을 받아주는 공장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20대 후반인데다 고졸에 별다른 기술 없이 단순한 일만 해왔으니 20대 초반의 쌩쌩한 청년들에게 밀려버렸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곳에 취직이 될 때까진 계속 공장에 남아있기로 4명의 직원이 입을 맞췄습니다. 서울 경기권으로 가면 공장 말고도 젊은 저희가 할 일이 많을 테니 날 잡아서 상경하자고 했죠. 며칠 뒤 사장님이 새로운 일감을 받아왔는데 공장 기계로 제작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었어요. 대형 트럭에 실린 철근을 저희들에게 나르라고 하더니 그걸 절단하고 용접하라는 겁니다. 작은 부품만 만들던 저희한텐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전 사장님한테 이걸 꼭 저희가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무거운 철근을 저희더러 나르라고요? 저기 지게차 있잖아. 설마 너희들 중에 지게차 몰 줄 아는 년이 하나도 없는 거냐? 지게차는 전에 있던 남자 직원들만 할 줄 알아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식한 것들은 공장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서 지게차 하나도 못 몰아? 진짜 가관이다. 아휴, 내가 이런 것들을 직원으로 뒀다니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 저리들 비켜 있어. 내가 지게차로 철근 옮겨줄 테니까 이것들 다 절단하고 용접해. 그건 할 줄 알겠지? 보는 건 많이 봤지만 해보진 않았어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는데 니들은 걔보다 못한 년들은 아니겠지. 본 게 있으니까 해봐.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빨리 장비 꺼내서 일 시작해. 강압적으로 저희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공장에 일감이 없는 날도 일당은 포함됐으니 힘든 일도 군말 없이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 넷은 일을 분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다행히 용접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어서 나머지 셋은 철근만 치수에 맞게 절단하면 됐죠. 일을 직접 해보니 적응은 됐지만 쉽지 않았어요. 기술력이 없으니 일하는 속도가 빨리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현성 씨가 저희들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굶떠? 야, 니들 지금 소꿉 장난하냐? 오늘 밤 안으로 물량 1000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100개도 못한 거야? 이것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하네. 다들 기상! 안 그래도 일이 수월하게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전남친이자 성질머리 더러운 현성 씨가 저희를 일렬횡대로 세워놓고 쌍소리를 남발하더군요. 니들 머리엔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었냐?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게 어려워? 그냥 자르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쓸모없는 년들아, 내가 마지막 경고하는 거다. 오늘 중으로 물량 1000개 뽑아내기 전까진 퇴근할 생각하지 마! 이봐 현성씨,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줘놓고선 하루 안에 그 많은 물량을 내라고? 이게 말이 돼? 수정아, 너 돼지기 싫으면 호칭 똑바로 해라. 나 반장이야. 니들 관리하는 반장! 그리고 다른 공장 직원들은 이 정도 물량을 쉽게들 뽑는다더라. 근데 니들은 왜 못하는데? 잔말 말고 2배, 3배 빨리 움직여서 일해!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다 해야 한다! 저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일을 할 바에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서 엿을 제대로 먹이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에게 슬며시 노동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희정아, 우리 여기 관두자. 더는 못 참겠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버틸 필요가 있을까? 수정아, 나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 동네에선 우리가 갈 곳은 없어. 너도 이력서 내봐서 알잖아. 지금 당장 짐 싸서 서울 올라갈 거 아니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 그거 알아? 우리 공장에서 잘린 직원들 다들 지금 반백수로 지낸대. 남직원들은 공장에서 불러줄 때마다 일을 나가고 여직원들은 갈 곳 없어서 일용직으로 가끔씩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한다더라. 그 말을 들으니 노동청 신고와 멋지게 퇴사하는 상상은 그만둬버렸어요. 경기가 안 좋은 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쉽게 받아줄 일터는 많지 않을 테니 잠시 움츠리고 견뎌내기로 했죠. 저희 직원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자 기고만장해진 사장과 현성 씨는 날마다 저희를 막대하고 하찮은 존재로 대했습니다. 이 멍청한 년들, 일하는 꼴하지 마라. 유치원생들이 수수깡 자르는 모양새니. 아이고 속 터져. 아버지, 그래도 이것들이 밤새서라도 물량은 내니까 거래처랑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들 잘라버리고 남직원들로 갈아버리면 더 빨리 일할 수 있으니까 싹 물갈이 해버리죠. 야야, 남자랑 여자 월급이 다르잖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경력 있는 남자들은 돈덩어리야. 비싼 월급 주느니 이렇게 굴려먹는 게 훨씬 이득이야. 아이, 그렇구나. 역시 아버지 사업수와는 뛰어나십니다. 그럼 2년들로 쭉 유지하다가 매출 오르면 직원들 늘려보죠. 안 그래도 내가 원청업체 회장 꼬시고 있는 중이야. 나이 많은 노친네인데 뒷돈은 안 받는 놈이라 맨날 찾아가서 굽실거리고 있다. 비굴하고 불쌍해 보이면서 빌고 있다니까. 거의 다 넘어왔으니까 몇 달 뒤에 제대로 된 거래를 두고 매출이 확 뜰 거다.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운영한 것 같아 후회스럽다. 그때부터 직원들 쪼아대고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렇게 허덕이지 않을 텐데 말이야. 아무튼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대박 터질 날만 기다리자. 사장 부자는 저희 앞에서 말 같지도 않은 계획을 말하며 으스대더군요. 저는 못 같은 대우로 일하는데 질려버렸고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내봤는데 중소기업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연봉은 지금 받는 것보다 낮았고 기숙사도 없어서 따로 방을 마련해야 했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월세와 생활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와서 그런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했더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문제가 있어 또다시 상경하는 건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일하다 어느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절단기로 철근을 커팅하던 중 실수로 제 검지손가락까지 넣고 말았어요. 저는 비명과 동시에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통은 계속해서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귓가에 공장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 들렸어요. 아이 현성아, 이년 손가락이, 아이 젠장, 이걸 어쩌면 좋냐? 아버지, 산재 처리하면 되잖아요. 얼른 병원에 데려다 줘야죠. 야,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산재 처리하면 우리 공장 이미지 망가진다. 이 바닥이 소문이 빨라서 원청 업체에서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금 큰 건을 계약하게 될 판인데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다고 해봐라. 누가 일을 주겠어? 그럼 어쩌죠? 그냥 공장 밖에서 사고 났다 그러라고 할까요? 인연한테 돈 좀 쥐어주고 말 들으라고 하면 되죠. 그럴까? 근데 수정이 인연이 우리 말대로 하려나? 에이, 모르겠다. 두 부자는 제 손가락이 아닌 공장 이미지부터 걱정하고 있더군요. 그나마 여직원들은 큰 사고인 걸 알고 제 절단된 손가락을 얼음과 수건으로 감싸주었고 119에 신고해 저를 병원으로 이송시켜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자 극심한 고통에 입에서 개거품이 나오더군요. 병실에는 사장 부자가 있었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씨, 정신이 들어? 많이 아팠지? 수정아, 괜찮아? 우리가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다행히 손가락 수술은 잘 됐대. 한두 달 쉬면 좋아질 거라 그러더라. 현성씨, 왜 이렇게 친절해? 사장님도 적응 안 되게 갑자기 걱정하는 척을 하고 그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러 온 거죠? 수정씨가 그렇게 나오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지. 지금 우리 공장 사정이 안 좋은 건 자네도 잘 알 거야. 내가 얼마 전 큰 거래처를 하나 물었는데 장난 아니게 큰 건이야. 거기 원청 업체랑 계약하면 평생 거래처 걱정 없이 살 만큼 편해진다고. 수정씨가 대원에서 나오면 반장 자리 주려고 해. 우리 공장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줘야지. 이야, 사고 한 번 났다고 엄청난 제안을 주시네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수정씨, 우리 이 사고는 조용히 묻어버리자. 산재 처리는 안 했어. 내가 현금으로 병원비랑 수술비 다 냈어. 그리고 이거 받아. 보상금으로 조금 넣었어. 수정씨, 우리 이거 비밀로 하자.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역시 조건이 있었네요. 제 입을 다물어서 계약에 문제없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쩌죠? 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예요. 노동청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했던 일들 모두 고발할 거예요. 제 사고가 난 것도 사장님 부자가 빨리 하라고 보채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라고 말할 거라고요. 뭐야? 이게 우리 공장을 말아먹겠다고 선포하는 거야? 이거 아주 악질이구만. 좋게 넘어가자고 돈까지 주는데 이걸 마다하고 주인을 물려고 그래? 주인? 그럼 내가 당신들의 개야? 이 쓰레기 놈들아? 니들은 내가 가만 안 둬. 공장 문 닫게 할 거라고. 이러면 나가린데.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전에 몸이나 잘 추슬러. 그 몸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병원에 짱 박혀 있으라고. 두 부자는 제 말에 겁을 먹긴커녕 무슨 방법이 있다는 것처럼 실실 웃으며 나가더군요. 저는 진통제와 여러 링거를 맞고 며칠 동안 거의 잠만 잤습니다.
봉합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자는 것만이 아픔에서 잠시 해방됐거든요.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됐는데 통원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옥신거리는 통증은 24시간을 따라다녔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손가락을 붙잡고 엎드려 누워 있어야만 했고요. 여하튼 퇴원하고 바로 찾아간 곳은 노동청이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걸 고발하러 갔어요. 서류에 회사명과 대표, 그리고 고발할 내용을 적어서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2개월 전에 퇴사 처리가 됐는데요. 여기 대표님이랑 통화해봤는데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만뒀다고 하네요. 보상금도 받으셨다고. 퇴사 처리가 됐다고요? 아닌데? 그리고 보상금은 받긴 했는데 그건 병원비로 다 썼어요. 산재 처리 못 받았다고요. 그럼 그때 신고를 하셨어야죠. 왜 보상금도 받고 사직하고 2달이나 지나서 신고를 하러 오셨어요? 퇴사 처리됐고 합의서도 있답니다.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고발하는 건 불가능해요. 전 합의서고 사직서고 써본 적이 없어요. 손가락 사고로 줄곧 병원에 있었다고요.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제가 사장님 부를 테니까 3자 되면 해보자고요. 내일 다시 나오세요. 담당자는 서류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실제로 문서가 중요하게 작용돼서 저같이 피해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튿날 공장 사장과 담당자와 셋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장이 서류에 제 사인을 가리키며 합의도 됐고 퇴사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재차 형식적으로 사장에게 확실하게 해결된 것이냐고 물었고 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아니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담당자는 증거가 있으니 더는 도와줄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더군요. 결국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장은 낄낄거리며 저를 조롱하더군요. 이제 인생을 좀 알겠냐? 수정아, 네 짐은 공장에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사장님, 진짜 양아치네요?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쓰레기예요? 이게 또 까부네. 야, 지금 우리 공장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줄 알아? 니년이 사고 난 뒤부터 대박 터지고 있단 말이야. 생각해보니 니년이 우리 공장에서 안 좋은 기운을 퍼뜨린 모양이다. 공장 망하려고 한 게 내 탓이라고요? 정말 사장님다운 대답이네요.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노동청에서 저렇게 나오니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개박살 내줄게요. 공장 문 닫게 해주겠다고요. 얼마든지.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얼마짜리냐에 승패가 걸린다는 건 알고 있냐? 에이, 네가 뭘 알겠냐? 마음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해라. 사장의 면상을 보니 처음 봤던 날이 떠오르더군요. 친절하고 다정한 자세로 직원들을 대해주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죠. 원래 지금 같은 양아치였는지 아니면 착한 사람이 위기를 겪으며 쓰레기로 변한 건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모습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갈 거라는 거였어요. 제가 공장을 나가도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못된 놈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장에 가서 제 짐을 빼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공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계들은 모두 치워버리고 신식 기계를 들여다 놨더라고요. 원청업체를 잡았다더니 물량을 빨리 낼 수 있는 비싼 기계들로 꽉 채웠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나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짐을 가지러 공장 2층으로 올라가 기숙사에 들어갔고 적은 짐을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친한 여직원 하나가 저를 붙잡고 잠시 줄 게 있다고 하더군요. 수정아,
그동안 병원에 못 가서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도 못 쉬었거든. 괜찮아. 다 이해해. 어쨌든 나는 다 나았고 여길 나갈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겠네. 나도 나갈 생각이야. 얼마 전에 고모라는 사람이 연락해서 전주로 오라고 하더라. 일자리도 주고 지낼 집도 구해준다고. 정말? 좋겠다. 가족이 생긴 거잖아. 나도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수정아, 내가 줄 게 있다고 한 건 바로 이거야. 내가 네 핸드폰으로 전송해 줄게.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건... 그래. 지난번 네가 손가락 사고 났을 때 내가 동영상을 찍었어. 그리고 사장부자가 너 모르게 퇴사 처리한 것도 증거 영상으로 남겼고. 이놈들이 얼마나 악덕인지 세상에 알리라고.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을 줬어. 그럼 나중에 다시 보자. 이만 가볼게. 그 친구는 저와 다른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함께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손가락 사고 때 두 부자가 나눴던 산재보험을 하지 말자는 대화와 제가 입원 중에 둘이서 퇴사 처리를 해버린 증거까지 다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쾌재를 부르며 공장에서 벗어나려는데 사장 부자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수정아, 그래도 우리가 사귀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대화 좀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수정아. 우리랑 희로애락을 함께 했으니 저쪽 가서 얘기 좀 하자. 됐거든요? 할 말 없어요. 공장 이미지나 신경 쓰시고 원청업체 놓치지는 않길 기도하세요.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걸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아이고, 우리 수정이가 마음의 상처가 깊은 모양이네. 수정아, 우리가 줄 것도 있고 할 말도 있으니까 잠깐만 시간 내주거라. 사과받지 않더라도 꼭 말하고 싶구나.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판사님 앞에서 우리들 중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받고 그에 따르는 벌금이든 피해 보상이든 해보자고요. 공장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니 알아서 잘하시겠죠. 여하튼 전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장 부자는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고소를 해도 좋으니 5분만 대화하자고 하더군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뭐라 떠드는지 들어보기나 하겠다고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라고 했고 저희 셋이서 공장 기계 뒤쪽으로 가서 나란히 섰습니다. 아니, 무슨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겠다고 여기서 이래요? 사무실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인연이 동영상 파일 얻고 깝치는 거 봐라. 희정 인연이 너한테 보내줬지? 아까 다 들었다. 핸드폰 내놔봐. 뭐야? 증거 빼앗으려고 CCTV 사각지대로 부른 거야? 이 양아치들아! 쉽게 안 뺏길 거야. 저리 꺼져! 저는 덫에 걸린 걸 알고 급히 빠져나가려는데 현성 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큰 기계 뒤에서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두 부자는 넘어진 저를 발로 밟아대더니 핸드폰을 빼앗았고 주머니에 챙기면서 말하더군요. 희정이 인연 핸드폰 빼앗았으니까 증거 따윈 없다. 야, 치사하게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뒤집기를 하려고 하냐? 정면 승부를 해, 이년아! 니들 절대 가만 안 둬. 법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 공장에 확 불이라도 질러버릴 거야. 안 되겠네. 현성아, 계속 밟아버려. 두 부자는 저를 사정없이 밟았고 봉합된 손가락까지 밟히면서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손가락! 이 나쁜 놈들아! 남자 둘이서 여자 하나를 이렇게 때리는 게 사람이야? 애비나 아들놈이나 완전 개자식이구만. 너희들 천벌 받을 거야. 마음대로 짓거려라. 오늘부로 너는 영원히 아웃될 테니까.
그렇게 조금 더 밟히고 기운이 없어 엎드린 채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사장님이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더군요. 쉿! 현성아, 저분들은 원청업체에서 나온 분들이다. 아이고, 회장님도 오셨네. 아무래도 우리가 제대로 일하는지 보러 왔나 봐. 네가 나가서 사무실로 안내해라. 내가 2년 정리하고 갈 테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저런 높은 분을 상대해요. 아이씨, 타이밍 진짜 거지 같네. 에이, 모르겠다. 아버지, 10분 내로 인형 갖다 버리고 사무실로 와요. 현성 씨는 큰 기계를 뺑 돌아서 원청업체 간부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로 안내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이것들의 실체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제 입을 막고 있는 사장님의 손가락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 내 손가락! 이 미친 개야! 너 돌았어?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치자 원청업체 사람들이 뒤를 돌아 기계 쪽을 보더군요. 여기에요, 아저씨들. 이리로 오세요. 사장이 직원을 개패듯이 팼다고요. 그러자 현성 씨가 간부들 앞에 서서 두 손을 들며 변명했습니다. 아유, 회장님, 부장님. 저쪽에서 나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 다니는 장애인 친구인데 가끔 저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비키게. 내 두 눈으로 봐야겠으니 비켜보란 말이야. 회장님, 그러지 말고. 어서 비키지 못해! 휠체어를 탄 회장님은 부하 간부들과 제가 있는 방향으로 오시더군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죠. 이윽고 휠체어에 탄 회장님이 저를 빤히 보며 말하더군요. 이 사장, 직원 얼굴이 왜 저러나? 회장님,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손찌검을 하는 놈이었나? 내가 그런 놈한테 일을 준 거야? 아닙니다. 그동안 손을 댄 직원은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퇴사한 사람인데 자꾸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거든요. 회장님은 돋보기 안경을 걸치더니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군요. 너무 부담스럽게 봐서 제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가씨, 이마에 그 흉터는 어쩌다 그런 거요? 이놈들이 손찌검에서 그리 된 거요? 이마에 있는 흉터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다친 건진 모르고요. 어릴 때라. 혹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어? 전 그런 거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럼 더 확실하구만. 네? 뭐가 확실하다는 거죠? 아가씨 혹시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린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내 딸이 확실해 보인다 이 말이요. 회장님이 느닷없이 저를 빤히 보며 딸이라는 말을 하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길래 수정이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내 딸이 분명한데 이마 상처가 그대로야. 그리고 조금 변하긴 했지만 내 딸의 얼굴이 남아있어. 분명히 내 딸 선숙이가 맞아. 자네 보육원에서 수정이라는 이름을 받았나? 아니요. 3살 때 입양됐다가 6살에 파양됐어요. 그때 같이 살던 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파양?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군. 내가 딸을 못 찾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수정씨, 믿기 어렵겠지만 자네는 내 딸이 확실해.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거든.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난감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듣기만 했답니다. 내가 결혼해서 처자식이랑 여행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났었지. 그때 아내는 저승으로 갔고 내 딸은 머리를 크게 다쳤어. 자네 이마에 상처랑 똑같이 났지. 그리고 난 보다시피 하반신 마비가 되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지.
그때 아내를 잃고 정신이 나가버려서 정신병원으로 인계됐어. 그때 자네가 보육원에 맡겨졌어. 난 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딸을 찾으려고 그 보육원으로 갔네. 그런데 보육원은 폐원됐더라고. 모든 아이들이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지. 그래서 선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아를 찾아다녔는데 어디에도 없었어. 그 이후로 장애인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하다가 사업에 손을 댔고 딸을 찾으려고 탐정과 흥신소장을 고용했어. 내 딸 선숙이를 찾으려고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녔지. 회장님은 제가 당신 딸이라는 걸 확신하셨습니다. 입양이 되면서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선숙이라는 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회장님이 하도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가만히 듣기만 했답니다. 선숙아, 아니 수정아, 이름이 뭐가 됐든 넌 내 딸이 분명하다. 느낄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기라도 할까요? 그게 정확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당장 유전자 검사하러 가자. 그 전에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장과 사장 아들이요.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저한테 한 짓 보여드릴게요. 제 아버지가 됐든 뭐든 지금은 제 편이 될 것 같아 제가 손가락 사고 당시에 산재 처리를 하지 말자는 영상과 저를 마음대로 퇴사시킨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말하더군요. 김 비서, 공장 문 닫게. 그리고 내 목발 줘봐. 회장님은 하반신 마비였지만 목발로 걷는 훈련을 자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서가 항상 지참하고 다녔답니다. 목발을 받은 회장님이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장, 내 딸을 두들겨 팬 것도 모자라 이런 짓까지 했어? 자네 사람 맞나? 공장 이미지를 위해 사고를 덮으려고 했어? 그러자 사장과 아들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공장이 망해가는데 손가락 사고까지 났다는 소문이 나면 진짜 망할 것 같아서 비밀로 했어요. 수정 씨한테 보상금도 줬고요. 보상금이요? 병원비보다 적게 줬잖아요. 제가 노려보며 말했더니 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회장님에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직원에게 그런 못돼 먹은 짓을 하다니. 진짜 욕먹고 맞아도 싼 놈입니다. 이 사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군. 지금부터 자네를 두들겨 팰 거였거든. 회장님이 목발을 휘둘러 사장님의 이빨을 여러 개 털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현성 씨도 마찬가지로 면상이 날아가 버렸죠. 뒤로 넘어진 두 부자를 간부들이 회장님 앞으로 가져다 대자 다시 목발이 바람을 가르고 두 부자의 면상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네. 내 딸이 다친 것 이상으로 혼나야 해. 네, 맞겠습니다. 얼마든지 달게 맞겠습니다. 그래, 실컷 얻어맞고 계약도 파기할 줄 알아. 니놈들에게 일을 줄 일은 없다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기계들 보세요. 회장님과 거래하는 물건 제작하려고 10억을 대출받아서 마련했다고요. 회장님이 주시는 일이 아니면 이 기계는 가동도 못합니다. 그건 자네 사정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 아무튼 일단 더 혼 좀 놔봐. 회장님은 두 부자를 흠씬 두들겨 패주며 제 억울한 마음을 조금은 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일행을 따라 공장에서 나와 유전자 센터로 자리를 옮겼고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검사 의뢰를 맡겼어요. 사흘 뒤 결과가 나왔는데 회장님과 제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저를 딸로 알아본 게 맞았던 겁니다.
역시 맞았어. 네가 내 딸이었어. 선수가, 이 애비가 널 보살피지 못해 미안하다. 날 용서해 주렴. 네? 용서라뇨.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신기하고 제 앞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신기합니다. 반가워요. 아빠. 바르고 예쁘게 컸구나. 정말 고맙다. 우리 딸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안 돼요. 한 번 말고 여러 번 안아주세요, 아빠. 그래, 어서 와라. 이 애비 좀 안아줘. 정말 갑작스럽지만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가게 됐다고 하니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아빠와 상봉하고 나서 아빠가 사는 집으로 따라갔는데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습니다. 마당과 정원이 너무 예뻤고 집안은 두말할 것 없이 고급지고 넓었어요. 세상에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며 신기해했죠. 아빠는 언젠가 딸을 찾을 거라 믿었다며 제 방을 소개해 주셨어요. 선수가, 여기가 네 방이다. 네가 어릴 적에 핑크색을 엄청 좋아해서 온통 핑크로 꾸몄단다. 맞아요. 저 핑크색 좋아해요. 지금도 이불은 핑크색만 덮고 자거든요. 신기하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핑크색 좋아하는 건 확실하게 기억나요. 이렇게 미리 방까지 만들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빠. 아니다. 내가 고맙지. 많이 미안하고. 앞으로는 이 애비가 다 해줄 거야.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모두 말만 해라. 제가 살 집이 생긴 것만 해도 대박이에요. 전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뭐든지 말해봐라. 제가 일했던 공장의 사장 부자 말이에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것들 다시는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복수해주세요. 그거라면 걱정 마라. 벌써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손을 써놨다. 아마 지금쯤 공장을 정리하고 있을 게다. 그 말을 듣게 되자 마음속의 화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빠의 집에서 구경만 하느라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빠한테 맛있는 밥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혼자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양손에 바리바리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골목길에서 누군가 앞을 가로막더군요. 아이, 수정씨, 우리 좀 살려줘. 아이, 자네 말고는 우리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머, 깜짝이야. 사장님, 현성씨.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과 현성 씨는 바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쾅 박아버리더군요. 현성 씨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등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아버지랑 내가 잘못했어. 우리도 먹고 사는 게 여의치 않아서 변해버린 것 같아. 네가 우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아버지한테 말 잘해줘서 공장 살려주면 안 될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너와 결혼할게. 너 나 좋아하잖아. 지랄을 하세요. 내가 돌았냐? 너 같은 쓰레기 양아치를 아직도 좋아하게? 내가 제일 후회하는 일이 바로 너랑 사귀었던 거야, 이 개자식아. 그리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소처럼 부려먹고 사고가 나도 덮어버리고 날 토사구팽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요? 왜요? 내가 회장님 딸이 되니까 바로 사과하고 싶어졌습니까? 아유, 미안해, 수정씨. 앞으로 자네에게 용서를 매일 빌겠네. 그러니 제발 살려만 줘. 아니, 내가 공장을 새 단장하는 데 들어간 돈이 10억이 훨씬 넘어. 아무도 우리 공장을 매입하겠다고 나서질 않어. 회장님이 소문을 내서 제대로 망하게 생겼다고. 잘 됐네요. 그건 제가 바라던 바니까. 폭망하시고 반성하시고 빚더미 위에 올라서 평생 개고생하면서 살아봐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그러니까 수정 씨는 우릴 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요. 공장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손가락 사고와 직원들에게 갑질한 거 모두 증거 모아서 소송 들어갈 겁니다. 막장 인생 살 준비나 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장 부자는 꿇고 있던 무릎을 바로 세우고 일어나더군요. 그럼 할 말은 끝이네. 현성아, 우리 이제 끝이다. 오늘 인연이랑 같이 되져버리자. 네, 아버지. 이렇게 망했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수정 인연 해치고 우리도 따라가자고요. 두 사람은 제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거 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니년이 우리 인생 망쳤으니 똑같이 저 세상 가자는 거야. 니년만 아니었어도 계약 파기되는 일 없었다고. 이 근본 없는 년아. 이씨. 오늘 네 인생 끝이야. 네 아버진 다음 생에서 만나라. 두 남자는 저를 끌고 차에 태우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회장님 비서가 골목길을 들어오며 저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든 목발을 던져 차 앞 유리에 박아버렸습니다. 뭐야 저놈은? 아니, 목발로 차 유리에 박아버리니? 아버지, 회장님 비서라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걸린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얼른 도망가자. 두 남자는 차를 버리고 주랭랑을 치더군요. 비서 아저씨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시더니 두 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해서 회사 사람들을 모아 사장님 공장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곧 법정에서 보긴 하겠지만 오늘 저에게 한 짓을 되돌려 주려고 움직였죠. 이윽고 공장 앞에 도착했더니 경찰들과 구급대원들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두 부자가 기계를 싸게 팔기로 해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입구에 가져다 놓으려는데 무거운 기계를 들어올린 크레인이 끊어지면서 기계에 깔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현성 씨는 배꼽 아래를 깔려버렸대요. 빨리 정리하고 뜨려고 한 모양인데 천벌을 받고 만 거죠. 저와 아빠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현성 씨가 입원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아빠와 회사 분들과 함께 찾아갔죠. 그는 상체만 있고 하체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하며 배꼽 아래의 신체는 없어졌더라고요. 헉, 현성 씨 괜찮아? 넌 이게 괜찮아 보이냐? 나 이제 똥도 마음대로 못 싸. 배변 주머니 달고 살아야 한다고! 다리 없는 건 물론이고 내 거시기도 없어서 여자랑 다시 그 짓도 못 한다고! 지금 그게 중요해?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니야? 내 꼴을 봐라.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도 아버지처럼 저 세상을 갔어야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수정이 너! 내가 증오하면서 살 거야. 니년이 우리 부자가 받은 고통의 100배를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아직 살만하나 보네. 근데 현성 씨, 내가 손가락 사고 당했을 때 니들이 한 짓을 100배로 돌려받게 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몰라, 이씨. 무조건 증오할 거야. 저주 퍼부어서 니년이 편히 살지 못하게 만들겠어. 절반의 몸이 된 현성 씨는 폐악질을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가 목발로 주둥이를 한 대 내리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딸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이 개자식아, 너는 내가 앞으로 감시할 거야. 극단적인 선택도 못하게 막을 거고 무슨 일을 꾸미면 다 산산조각 낼 거라고. 고통 속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결국 이번에도 아빠가 상황을 매듭지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빠의 일을 배우게 됐어요. 아빠의 두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죠. 이 사연은 20년 전의 일이고 제 나이는 지금 4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시고 아직도 저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개해준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두 자녀는 지금 중고등학생이네요. 나이가 들어 20년 전의 일을 회상해보니 제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펼쳐질 것이니 다시 사연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아팠던 일을 여러분께 전하며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